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GTX C노선 연장과 아산탕정 테크노 산단 등 지역 현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자리를 바꾼 김태흠 충남지사의 국정감사 데뷔전. 민선 7기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GTX C노선 천안아산 연장과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지방비 투입의 최소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노선 연장에 따라 천안은 1,470억, 아산은 1,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원인적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나중에 재정을 좀 다시 보전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의 기숙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숙을 시킬 때에는 시키는 것과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그걸 국가의 기숙 못 시키겠다. 그래서 지분 형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르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 원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조은희 의원은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 209 확장 과정에서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없이 승인을 내준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감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법 개정 이후에 산단 209 확장이 승인된 셈인데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국토부 승인이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감찰 필요성 등에 대해서 비록 전임 지사 때 있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밖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김 지사는 흉상 이전을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타 지자체와의 초당적인 협력에 대한 이례적인 칭찬도 나왔습니다. 지사님이 이 당헌 관리에서 그 충남 경기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도 협약을 하고 충남 전북 백제 금강권 또 협약도 얼마 전에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 지사는 삼성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날 국정감사 데뷔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의 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외관 1층 132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비품을 놔둘 곳이 없어 사무실이나 탕비실을 개조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아산봉사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는 물론 조리실과 급식실 공간이 협소해 취약계층 급식 지원이나 반찬 나눔 등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봉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이기혜 시의원은 자원봉사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조리실과 급식실, 회의 교육실 등 공유 공간을 통해 투입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녹록지 못한 업무 환경 개선과 협업, 시너지,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건립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봉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의 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3층 이상 건물로 건축비에 15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내년에 바로 통합청사를 짓기는 어렵다며
우선 부지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유지나 도시개발지역 내의 공공 공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봉사활동을 위한 공간을 건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아산시. 이번에는 제대로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 곡교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는 준설에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맹희석 아산시의원은 준설에 따른 골재 판매 등으로 비용이 대체가 가능한 만큼 준설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곡교천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하루 동안 무려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튿날에는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염치읍 곡교리와 석정리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면서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곡교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근처 주택 78동과 농경지 163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처럼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맹희석 아산시 의원이 5분 발언에 이어 시정 질문을 통해 곡교천 준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곡교천 곳곳에 생겨난 모래톱과 잡목들을 제거해 하상을 낮추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시는 준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1년 아산대교부터 강청교까지 곡교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퇴적토 약 43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할 경우 8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홍수위는 17cm만 낮아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대신 하천병과 하천 합류부의 잡목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곡교천 아산대교에서 인주면 해암리까지 약 6km의 하천 잡목 제거에 대한 실시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강유업 환경청과 협의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곡교천 잡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아산대교 상류 부분에 대한 조사도 용역에서 빠진 데다 비용도 준설로 인해 발생한 골재 판매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준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준설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러한 답변은 순간을 지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산시는 준설 용역 조사에서 제외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지만 하천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수립하는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절차도 필요해 실제로 준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에 있는 예정 부지의 면적이 너무 좁고 비싸서 부지 선정 단계부터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소담동 일원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입니다. 지난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점부터 반영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시험장이 없는 곳은 세종이 유일합니다. 때문에 세종 시민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장이 있는 대전 동구나 충북 청주 등 인근 도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세종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25일엔 세종시 경제부 시장이 도로교통공단을 찾아 부지 면적과 건립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실제 이곳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하느냐 여부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부지 규모도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소담동에 있는 부지 면적은 17,800제곱미터, 연내 착공을 앞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면적인 4만여 제곱미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주차장 등의 시설은 지하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게 부담 요소입니다. 또 지금 있는 부지 매입비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로교통공단은 매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단 관계자는 세종시나 경찰청이 부지를 매입해 기부 체납 형태로 주지 않는 이상 지금 있는 부지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 확보로 내년부터 사업은 본격 추진되겠지만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등 전반적인 것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 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천안은 민촌 이기영 선생 등을 배출한 곳이지만 제대로 된 문학관이 없어 문인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예산 삭감 등 우여곡절 끝에 시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새로운 문학관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천안 문학관입니다. 지역 문학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한 곳인데 개인이 아닌 지역명을 딴 문학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학관은 그러면은 문학에 관한 어떤 박물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너무 자료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모여가지고 뭐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협소하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농민소설 작가인 민촌 이기영. 조선 3대 여류 시인인
운초, 김부용 등과 연을 맺고 있는 천안. 올해는 천안문인협회의 뿌리인 천안문인회가 결성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 문인들에게 문학관 건립은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앞서 2020년엔 천안시가 문학관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편성했지만 여야 갈등 탓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1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시 소유인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물 1, 2층은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 열람 공간으로, 3층은 사무 공간, 4, 5층은 문학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문학관은 여타 우리나라에 한 120개 되는 문학관들이 주종이 이제 기념관 성격의 문학관들인데 저희는 이제 로컬, 그러니까 천안 문학관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활동 중심 문인들의 공간으로. 최근 설계 작업을 완료한 천안 문학관은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6월 개관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사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장인데 아산시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월 준공됐어야 하지만 건물에 골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H형광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이어 지열공사 설계 변경과 철근, 레미콘 등 광급자재 수급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는 공사 기간을 2차례 변경한 끝에 내년 4월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철골 제작 설치 업체의 철골 가공 제작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7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5%. 결국 아산시는 공사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기간이 변경되면서 전체 지연 일수는 18개월까지 늘었습니다. 당초 12개월로 잡았던 공사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점 예정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비용도 5억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골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계층 공사 속도를 22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등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준공 지연에 따른 입점 예정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1층 판매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승인이 되기 전에 이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공사하기 전에 1층 부분이라도 먼저 준공을 시키고 나서 그 상인분들께서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전을 할 수 있게 좀. 다만 시공사 측에서는 예상 준공일을 내년 8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200억 원이 투입되며 상가 55곳과 주차장 196면이 조성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시 단풍 명소 중 한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입장할 때 충남도민은 무료인 반면 세종시민은 유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자연휴양림입니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곳 휴양림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 옆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산림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세종시민은 지역주민 혜택을 받는 금남면민을 제외하곤 유료 입장 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해 있지만 정작 세종시민들은 무료 입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차비 있고 3,000원 있고 1,500원 입장료면 자주는 못 오지. 그래서 여기가 뭐 충남도 땅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은 충남에서 세종으로 편입됐지만
재산과 운영권은 여전히 충남도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지자체 간 이전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워낙 규모가 커 구체화되진 못했습니다. 실제 이곳은 크게 수목원과 휴양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여의도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2.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매입비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로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저희가 충남도에서 사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무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충남동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편 충남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휴양림을 운영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도 내로 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저마다의 시간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계절처럼 오래도록 천안 미술의 길을 다져온 원로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 저마다의 개성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재해석된 작품들을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무당 벌레들을 비롯한 여러 곤충들이 자연 속에 어우러진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청정 지역의 상징인 무당벌레 등 곤충을 소재로 입체적인 질감을 통해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곤충과 상생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연 환경이 심각한 시대에 살면서 곤충과 자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나뭇잎은 1년 동안 제가 말려가지고 이 작품에 이용을 했고요. 청동을 깎아 만든 조각 작품. 메주 덩어리를 모티브로 다소 거칠고 투박한 형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응축된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입체 조형으로서 원시적인 형태, 투박하고 아주 소박하지만 그 어떤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그 어떤 그 어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걸 진화해 나가면서 어떤 그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입니다. 천안 리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천안미술협회 고문자문위원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천안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16명이 참여해 수채화와 유화 등 회화 작품을 비롯해 조각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공헌하시고 기여도가 크신 분들이 고문자문위원이세요. 예술의 지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전시입니다. 작품들이 리각미술관에서 전시되기 때문에 아마 볼거리도 충분히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천안 미술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